대선 판세가 말 그대로 예측 불가 상태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마의 30%대를 넘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야권 단일화 결렬 뒤에 상승세가 주춤한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양강 후보들은 통합정부와 정파른 없는 국민 통합을 내세우며 중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효정 전 의원,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까지 12일 남은 가운데 여전히 판세가 예측 불허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초박빙으로 다시 붙은 건데요. 어제 갤럽 조사에 이어서 리얼미터, MBS, 이 여론조사들 모두 야권 단일화 결렬 이후에 실시된 것들인데 이 후보들의 흐름을 보면 이 후보는 상승세, 윤 후보는 이 상승세가 멈춘 상황입니다. 두 후보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판세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먼저 김 전 의원. 사실 역대 대선을 보면요. 한 달 전에 판세가 결국 선거 결과로 귀결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 그 대선을 제외하고는 한 달 전 판세가 좌우했었는데 이제 사실 2주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또 사전 투표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또 23일부터는 재외국민 투표가 또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상 선거가 시작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초박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긴장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뭐 지표상에 나타난 대로 박빙 열세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정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층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심하던 유권자들께서 막판에는 자질과 인물론을 보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일화의 어떤 안개가 걷히면서 그 변수가 조금 사라지면서 이재명 후보의 자질과 인물 또 일 시켜보면 잘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조금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은 기간에 어떤 자충수라던가 그런 변수가만 없다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현 판세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역대 대선에서는 1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1강 2중이냐, 1강 1중 1약이냐인데 이번에는 1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양강 체제가 구축이 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좀 보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선거를 분석해 보면은 한 D-15일 정도, 보름 정도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은 진보 40%, 그리고 중도 20%, 보수 40%로 이렇게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막판에는 이 중도 20%라는 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뭐 초박빙이라고 얘기하지만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도 결국은 48대 52 구도였어요. 당시 문재인 후보가 48%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51.6%니까 3.6% 차이가 났잖아요. 2017년도 대통령 선거도 물론 문재인 후보가 이겼지만 41.1%로 당선이 됐는데 거기 심상정 후보 6.2%를 더하면 47.3%입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24, 안철수 21.4, 유승민 6.8, 그걸 전부 다 더하면 52.2예요. 당시에 중도 보수가 분열됐기 때문에 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48대 52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48대 52 구도가 아니라 49대 51 구도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2%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 속에서 조금 전에 나온 MBS 조사나 리얼미터 조사지만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일부터 24일까지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게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거로 나옵니다. 38, 그리고 윤석열 37, 그리고 심상정 4, 그리고 안철수 10입니다. 이 조사 결과의 특징은 뭐냐면 후보 단일화 결렬 이후, TV 토론 이후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두 자릿수로 들어왔다는 게 이게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말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가 깨지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굉장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돌입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딱 12일 남은 상황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2% 싸움이 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12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윙보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스윙보터라는 거는 과거에 특정한 후보를 지지했다가 특정한 정당을 지지했다 이제 바꾼 사람을 스윙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용어로 얘기하면 부동층이라는 거,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못한 언디사이드 보터, 그러니까 아예 진짜 누굴 찍을지 모르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뭐 보통 저는 지금도 한 20% 정도는 부동층이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방송 3사가 조사했어요. 출구 조사를 했어요. 예. 당신은 언제 후보를 지지했느냐, 찍었느냐, 결정했느냐 물어봤을 때 네. 당일날 찍었다는 사람이 15.1%예요. 그 2, 3일까지도 누구 찍을지 몰랐다는 사람이 30%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뭐 7%, 10% 저는 그걸 믿기 어려워요. 한 20 내지 30%가 부동층이라고 한다면 이 부동층 중에서 한 40%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은폐형 부동층이에요. 분명히 누구 찍을지를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은폐 부동층이 있고 순수 부동층이 30%. 그러면 20%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면 약 6% 정도 또는 30%에 30%, 9%, 6 내지 9% 정도의 순수 부동층. 나머지는 기권형 부동층이에요. 이 6 내지 9%의 이 순수 부동층이 결국 막판에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가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보는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누가 더 개혁적이냐, 누가 더 민생을 챙길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누가 더 도덕적으로 좀 낫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선거는 선거 막판까지 끝까지 이분들이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요. 이제 남은 두 번의 토론 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플러스 요인은 안 되더라도 태도나 또 답변하는 모습이나 내용과 이런 거를 그 유권자들이 느낌으로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마이너스 요인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요인이 지금처럼 박빙의 상황에서는 토론이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상당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요. 또 하나 더해서 20, 30대 지금 이제 좌우 이념을 떠나서 굉장히 이제 그 민생을 생각하고 또 그 이념의 잣도를 보지 않고 후보의 자질과 인물로 판단하는 젊은 층에서 이 표의 향배가 어디로 갈 것인가도 굉장히 좌우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사전투표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전투표를 많이 하겠다라는 또 유권자가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전투표율에 또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거가 지난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였는데 그때 이제 박영선, 오세훈 후보 간의 격차가 22%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사전투표율에서는 6%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층이랄지 또 젊은 층에 또 저희가 기대도 합니다만은 사전투표 의향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그 투표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대선의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오늘 열릴 두 번째 법정 TV 토론입니다. 지난 첫 법정 토론회에서 대장동 녹취록, 배우자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고 그게 또 장외 공방으로까지 이어졌거든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오늘은 주제가 정치이기 때문에 네. 더 아주 굉장한 난타전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선제적으로 소영길 대표가 정치 개혁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다당제라든지 또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또 더 나가서 개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를 이제 겨냥해서 같이 그랜드 코올리션 대연정을 하자라는 그런 거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아주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87년 체제를 과연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아마 거론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 같고, 또 정치 쪽은 이제 외교 안보 쪽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본 이 평화와 결국 안보의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저는 어느 토론보다도 오늘 토론이 굉장히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지금 뭐 초박빙의 그런 걸 보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후보를 찍을 때 무엇을 보고 찍느냐라는 건데, 하나 이제 우리 그 대선 후보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은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과거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는 네. 미래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고 올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정치 개혁도 아주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저는 정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92년도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코노미 스튜핏, 모든 거는 경제가 잘못된 거에 바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is politics stupid. 대한민국 모든 것의 잘못은 정치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정치가 몰락하고 있고 정치가 한마디로 정상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현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치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거. TV 토론은 이기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싸우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설득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토론을 끝나고 나서 아내 저 사람한테 표를 한번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태도와 내용을 어떻게 이번 토론에서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토론의 주제가 이제 정치잖아요. 오늘 저녁에 다 모두들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이 대선 후보 토론회 봅니다만은 점점 이 여유와 좀 유머가 사라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조금 여유 있는 모습과 유머, 포용, 설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막말과 또 서로 이제 공방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제 교수님 말씀에 그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태도를 보면 네. 지금 이제 남은 여러 가지 아까 변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에게 대한 지난번에 상당히 공격적이었거든요. 단일화 결렬 선언 직후에 이루어진 첫 번째 토론회였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태도에 임하는지를 보면 남은 변수가 완전히 사라지느냐, 마지막 불씨가 살아있느냐라는 것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지난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한 가지 모습이 있었죠. 윤석열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 그게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있는데 아니다는 거죠. 그 말에 수긍할 수 없다는 거고, 이건 아니다라는 그 안철수 후보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그 답변을 피해가거나 또는 전혀 본질에 벗어난 이야기로 어떤 그 해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어떻게 이 정치 토론에 임하는지, 그것도 하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녁입니다. 법정 TV 토론 두 번째 TV 토론인데 좀 정책으로 화끈하게 붙어서 좀 불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양당이 서로 가족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네.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장남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좀 각 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부원장님부터. 네. 우선은 이번 선거가 정말 이 전례 없이 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공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국민들께서 정말 매우 피로감을 느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만, 이 김건희 씨의 이제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1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걸고 나온 일성이 공정과 상식이었는데,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문제는 계속 의혹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해명했던 것이 또
거짓이 아닌가. 거짓말했다라는 또 이런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2010년 5월 이후에는 주식 거래 없었다. 그리고 뭐 한 4천만 원 손해 보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던 윤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거래가 있었고 상당히 한 두세 달 정도 사이에 9억 이상의 어떤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런 또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이례적으로 검찰이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문제 없다라고. 근데 이런 공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텐데 특히 이제 이 주가 조작과 같은 문제는 지난번에 그 윤석열 후보가 이게 그 혐의가 없다는 증거다라고 내세운 그 신한금융 계좌를 샅샅이 뒤져봐도 거기에서 또 이미 그 여러 가지 그 시세 조작이나 주가 조작의 의혹들이 상당 부분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또 보도도 나왔죠.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던 말을 계속해서 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이 부분도 문제인 것이고 또 본인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가 또 이런 이 개미들을 울리는 수많은 이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는 이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토론회에서 2010년 5월 이후에는 거래가 없다고 했다가 이제 거래도 했고 손해도 봤고 이익도 봤다 또 이런 얘기로 본인의 말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과연 공정과 상식 또 정권 교체 하나만을 걸고 나온 윤석열 후보에게 위기의 국면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5년간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점에서는 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또 부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장남과 관련해서 마치 이제 재개발 뭐 인허가 내주고 아들 취업하고 맞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 이건 명백히 이재명 후보도 가짜 뉴스이고 또 뭐 전혀 관련 없는 일에 그 취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경영학과 출신이고 또 금융 관련한 인턴도 했었기 때문에 인허가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허위 사실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 또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국민의힘이 그 얼마 전에 MBS 여론조사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9% 정도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당선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단일화가 위기에 처하고 또 결렬 상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온갖 이 네거티브와 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하고 또 김건희 씨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명백한 증거 없이 이렇게 그 가족들이 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족들 정말 이 조금도 시정이나 이런 데 개입하지 못하도록 본인의 그 일가 친척 가족들 다 이렇게 배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이재명 후보에게 이 아들을 인허가와 해준 것과 이 취업한 거를 맞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족 의혹에 관한 양당의 공세, 유권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실제로 보면 뭐 각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증거 없이 이재명 후보 측을 얘기를 했다, 공격했다 그냥 똑같은 논리죠. 지금 뭐 그런 명백한 증거가 이시 얘기하는 건가요? 다들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 이제 조금 그 양측이 꼭 염두에 될 부분은 뭐냐면요. 네. 선거 앞두면 꼭 악습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가 악성 포퓰리즘. 지금도 뭐 두 거대 정당 후보들이 내세우는 그 공약을 다 하려면 몇백 조가 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포퓰리즘이 있고요. 두 번째가 네거티브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큰 틀 속에서 보면 서로 네거티브 공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것들, 이 세 가지는 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네거티브를 경쟁을 하면서도 그럼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이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 당시에 531만 표 차이로 졌어요. BBK 의혹을 그렇게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족에 대한 문제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비전과 그리고 공약을 가지고서 서로 공방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두 거대 정당들은 그냥 서로의 네거티브만 지금 거기에 매몰돼 있다고 볼 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한방주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방 내세우면은 이길 수 있겠다. 뭐 김건희 주가 조작 나오면 이길 수 있겠다. 뭐 이재명 무슨 뭐 아들 예를 들어서 그 특혜를 하면은 할 수 있겠다. 국민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때에는 우리 미래를 보고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지금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냥 퍼주기만 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저 정도면 저도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다 퍼주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성장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복지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전부 다 나눠주는 식으로만 가고 뭐 네거티브하고 지역에 내려가서는 또 지역 감정을 사사 이렇게 부추기고 이런 식의 그 대통령 선거는 역대 때 저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역대급 비호감이고 역대급으로 이렇게 혼탁한 선거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차분히 남아있는 한 2주 동안은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고 어떻게 안보를 챙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청년들의 기회를 줄 것이냐. 청년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거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상대방에 대한 의혹 제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낀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이 민주당이 어제 제3지대를 향해 개헌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3지대 후보들 반응은 시큰둥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개혁 선거법 바꿔놓고 배신한 거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에 활용하지 말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책임 있게 정치개혁을 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민주당이 다당제 연합 정치를 내세우면서 제3지대 후보들에게 정치개혁에 함께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개혁 방안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시큰둥하시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그거 어긴 민주당에게 다시 안 속는다 뭐 이런 거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민주당에 원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그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 했더라도 원칙과 소신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두 후보들의 그 말씀 가운데 반대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정치 개혁안, 뭐 이 양당제의 어떤 폐해랄지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비롯되는 이 양당제의 폐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 두 분 다 이 제3정당에서 고군분투해온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당제에 갖는 어떤 장점들을 우리 정치에 어떤 투영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어제 송영길 대표가 그 제시했던 이 정치개혁 안들을 본인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문제는 진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윤호중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이거는 반드시 이 개혁안들은 추진시키겠다. 그리고 저는 추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당의 다음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거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했다고 보는데요. 혼자 이기기 어렵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치 교체의 대한민국 정치 교체의 기회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자 저는 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아무리 좋은 개혁 아니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또 선거 이기고 나면 잊어버리고 또 선거 지고 나면 잊어버리고 또 그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 그런 그 문제들 때문에 정치권 내부에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고 또 갈등하고 또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렇게 좋은 안들, 공감할 수 있는 안들을 들고 나왔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실천함으로써 저는 분명한 어떤 개혁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럼으로써 이번 대선도 저희가 또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10일 남기고 나왔단 말이죠. 그걸 두고 좀 그냥 막판 승부수로 던진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일각에 있어요. 전략적 측면에서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송영길 후보가 대통령 후보인가요? 최소한도 이 정도의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꼭 내가 대통령 하면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진정성이 의심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동안 지금도 보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대요. 지난 2020년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고 했다가 준연동제로 하다가 다시 또 위성정당 만들고 한 번 배신한 정당이 또 배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심상정 후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배신에 대한 문제다. 심상정 후보가 지난 토론회에서 1차 법정 토론회에서 아주 뼈아프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는데 두 가지를 공격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정직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국민의힘의 공약과 다 같은 게 아니냐. 무슨 차별이 있느냐, 무슨 정체성이 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선거 한 보름도 안 남긴 상태에서 벼랑 가지 정치 개혁안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제3지대를 나름대로 염두에 둔 하나의 전략적 차원이 아니냐. 오죽하면은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식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니라고 한다면 묵묵히 실천하면 돼요.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것이지 뭐 공개적으로 뭐 하겠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돼서 그럼 그동안 뭘 했죠? 자신들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가졌을 때는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돼서 입 하면 빡긋하지 않고 있었다가 이 선거 가까이 오고 나서 뭐 4년 중임제가 어떻고 결선투표제가 어땠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진정성에 대한 문제 속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TV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진정성 있게 어떻게 정치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밝히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급조된 내용들은 아니고요. 늘 고민해왔던 부분이긴 한데 공교롭게 시점과 맞물려서는 의심을 살 만도 하죠. 그러나 민주당이 뭐 승패와 관계없이 이거는 추진할 정치개혁 아니라고 분명히 공언했기 때문에 저는 지켜져야만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TV 토론에서 관련 발언이 나올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정 전 의원, 김영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